영상 시청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을 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지지 않는 여름 해가 기울어 갈 때 시골집 마당에 19살짜리 민수가 망연자실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는 막 큰형 진수의 통보를 들었다. 내가 장남이니 부모님 유산도 다 내가 관리한다. 그리고 집도 새로 개조해서 쓸 거니까 넌 나가라. 민수는 아버지가 한 달 전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우린 서로 도우며 살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장례가 끝나자마자 장남 진수는 거침없이 유산 독차지를 진행했다. 동네 어른들도 장남이 집과 밭을 가져가는 건 어쩔 수 없다. 며 사실상 진수 편을 들었다. 민수는 작은 현금 얼마만 쥐어주며 이걸로 얼마간 살아. 어쨌든 성인이잖아. 라는 형의 말을 듣자 소름이 돋았다. 형, 난 아직 학교도 못 마쳤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지만 형수조차 우리가 둘 다 일해야 하는데 애 낳고 살려면 방도 부족하고라며 냉정히 등을 돌렸다. 결국 그날 밤 민수는 조그만 가방 하나 들고 집 대문을 나섰다. 강아지 한 마리가 멀리서 낑낑거렸고 마당 감나무가 흔들리는 소리가 민수를 붙잡는 듯 했지만 대문 뒤편에서 형이 빨리 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마. 라고 재촉하는 기색이었다. 민수는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며 깜깜한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었다. 부모가 남긴 건 형에게 모두 넘어갔고 그는 빈손이었다. 머릿속엔 절망밖에 없었다. 이게 정말 내 인생이란 말인가. 며칠 뒤 민수는 버스 타고 가까운 도시로 갔다. 그가 가진 돈은 형이 건넨 얼마 안 되는 상속금. 방 한 칸짜리 고시원에 들어갔지만 월세 몇 달이면 바닥이 날 수준이었다.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려 애써봤지만 고시원비와 식비, 교통비가 만만치 않았다. 나이 20에 중간에 학교를 그만둔 상태라 취업도 어려웠다. 처음엔 밤낮으로 편의점, 식당 설거지, 막노동을 전전했다. 몸이 약해 과로로 쓰러질 때도 있었지만 갈 곳이 없으니 계속 견뎌야 했다. 민수는 스스로 말없이 울면서도 형이 나를 쫓아냈지만 그래도 안 죽고 살아볼 거야. 하고 이를 악물었다. 민수가 고시원에서 허덕일 때 고향 친구에게 연락이 왔다. 형이 너 없이 집을 통째로 개조하고 밭도 일부 팔았대. 집에 새 가전 들여놓고 결혼잔치도 다시 크게 했다더라. 민수는 듣기만 해도 울분이 치밀었다. 나를 내쫓은 뒤로 형이 호화롭게 산단 말인가. 하지만 동시에 차라리 형이 그 재산으로 행복해지고 나도 이런 식으로라도 독립해 살면 되는 걸까? 라고 스스로 위로했다. 민수는 스스로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겨우 20살에 불과한 민수는 하루 14시간 이상 일을 하며 돈을 모았다. 고시원에서 월세방으로 옮기고 인터넷 강의나 야간 학교에서 기초 공부를 다시 하며 검정고시도 도전했다. 누군가는 집에서 쫓겨난 주제에 무슨 공부냐? 돈도 없는데. 라고 비웃었지만 민수는 그 비웃음이 오히려 동력이 되었다. 형에게 버림받았어도 내가 나를 버리진 말자. 하고 속으로 외쳤다. 먹고 살기에도 빠듯했지만 틈틈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 영어회화 책을 틈날 때마다 펼쳐보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상냥하고 성실한 태도로 대했기에 가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냐? 며 도와주는 이도 있었다. 25살 무렵 민수는 우연히 알게 된 지인의 소개로 중소무역회사에 취직 기회를 얻었다. 야간 대학에서 배운 기초 영어와 수년간 서빙 알바로 단련된 커뮤니케이션 덕분에 면접에서 호감을 샀다. 처음엔 사무보조였지만 성실과 성격 덕에 상사의 신뢰를 받았다. 곧 해외 바이어 대응을 배워 계약 서류도 처리하고 해외 통화도 도전했다. 회사의 체계적 업무를 접하며 민수는 비로소 한 발 올라섰다는 실감을 했다. 월급도 아르바이트 시절보다 훨씬 안정됐고 정규직으로 승진할 가능성도 있었다. 그는 돈을 더 착실히 모아 차근차근 빚 없이 살아가는 삶을 구축했다. 회사가 작았지만 민수는 두각을 나타냈다. 해외 바이어와의 중개를 성공시키거나 성실히 야근을 자처해 프로젝트를 완수했다. 이런 성과로 다른 곳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오기도 했고 혹은 아예 본인이 창업까지 꿈꾸게 됐다.
약 28쯤 민수는 고민 끝에 내가 무역 스타트업을 해보자 결심했다. 주변 동료들이나 상사 중 몇몇이 위험한데 괜찮아? 라고 말렸지만 그의 의지는 확고했다. 내 인생은 이미 바닥에서 시작했다. 이젠 더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 시장 조사를 거쳐 소규모로 시작한 무역 창업에서 서서히 성과가 나타났다. 5년간의 치열한 노력 끝에 민수는 30대 중반 무렵엔 중견 무역사업체 대표라는 이름을 달았다. 크진 않아도 안정 수익이 있고 인맥과 해외 파트너도 확보했다. 그가 아버지 유산으로 얻은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스스로 여기까지 올라온 셈이다. 때로는 밤늦게 사무실에 혼자 남아 문득 떠올렸다. 형은 날 왜 내쫓았을까? 그 덕분에 내가 독하게 살았으니 이건 운명의 반전인가? 쓴웃음을 짓지만 가슴 한켠이 서늘해졌다. 내가 이 정도로 성장한 걸 형은 알까? 민수가 어느덧 32살이 되어 사업이 자리를 잡았을 때 고향에서 소식이 들려왔다. 형 진수가 크게 실패를 겪고 있다는 것이었다. 자신이 독차지했던 부모 유산과 시골집 밭을 팔아번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다가 무리한 주식부동산 투자로 빚이 쌓였다고 했다. 또한 형수와도 사이가 나빠져 이혼 위기라는 소문이 들렸다. 민수는 그 얘기를 들어도 그래도 가족인데 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한편으론 내가 쫓겨났을 때 형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라는 회한이 묻어났다. 결국 민수는 형이든 누구든 연락을 해오지 않으면 굳이 먼저 나설 생각이 없었다. 형 진수는 결국 투자금이 전부 날아가고 은행빚 독촉이 잇따르자 아파트도 경매에 넘어갔다. 형수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고 진수는 가진 것 없는 신세가 되었다. 친척들에게도 이미 외면당해 갈 곳 없이 방 한 칸에서 몸져 누워 지냈다. 그때 유일하게 떠오른 사람이 동생 민수였다. 그래도 민수는 내 동생이잖아. 어쩌면 나를 도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 진수는 스스로 자책했다. 10년 전 내가 민수를 쫓아내지만 않았어도 지금쯤 우린 함께 부모님 집에서 잘 살았을지도 모르는데. 후회가 밀려와도 늦었다. 결국 그는 민수를 수소문해 무역업체 대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며 도시로 올라갔다. 도시 한복판 사무실 빌딩에서 민수 무역 간판을 확인한 뒤 초라한 행색의 진수가 문을 밀었다. 안내 데스크에선 낯선 노숙인 비슷한 외모에 경계했지만 진수가 나는 이 회사 대표 동생이다. 아니 형이다.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전하자 직원이 곧 민수에게 상황을 알렸다. 민수는 회의실을 비워주고 진수를 단둘이 맞이했다. 처음에 진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민수는 한참 말이 나오지 않았다. 과거 자신을 쫓아내던 형이 이렇게 수척하고 지친 얼굴로 나타나다니. 진수는 고개를 떨군 채 작게 중얼거렸다. 민수야, 정말 미안하다. 살아갈 길이 없어 내게 잘못했다는 거 알아. 한 번만 도와줄 수 없겠니? 민수는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다. 몇 분 동안 말없이 형을 바라보다 조용히 음료 한 잔을 내밀었다. 형, 괜찮아요? 앉으세요. 형은 덜덜 떨며 의자에 앉았다. 내가 이럴 자격 없는 거 알지만 은행 빚도 있고 몸도 아프고 내 주변은 전부 등을 돌려서. 민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형이 예전에 나한테 어떻게 한 줄은 기억하시죠? 진수는 고개를 숙인 채 울먹였다. 내가 그때 바보였어. 부모님 유산을 혼자 가져가려고 내 몫을 아예 주지 않고 널 집에서 내쫓았지. 하지만 그건 어찌 보면 내가 빨리 성공할 줄 착각했던 거야. 결국 난 방탕히 쓰고 투자하다 실패했고 이렇게 빈털터리가 됐다. 민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며 형님, 나 정말 그때 힘들었어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삶으로 10년을 버텼죠. 그래도 어쨌든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고 담담히 말했다. 형은 그래, 내 소문 들었어. 넌 정말 대단하다. 난 널 내쫓았는데 넌 아무것도 없이 도시에서 시작해 이렇게 대단해졌어. 라며 울음을 삼켰다. 민수는 깊은 숨을 내쉬고 결심하듯 물었다. 형님, 내가 도와드리면 다시는 예전처럼 날 배신하거나 등 돌리지 않을 거죠? 진수는 눈물로 대답했다. 장담하마.
이제 난 내 덕에 살아난다는 사실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거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민수는 형의 울먹임을 보며 어린 시절 형이 자신을 등에 업고 논두렁을 건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 시절 형은 나를 아끼던 사람이었는데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민수는 한참 고민 끝에 말한다. 형, 내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 줄 테니 형님이 다시 일어서 보세요. 우리 회사 물류 창고나 현장에 일할 기회를 드릴 수도 있어요. 대신 더 이상 한탕주의로 날려먹지는 마세요. 진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 민수야, 고맙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어떤 말을 해도 할 말이 없어. 민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10년 전 날 내쫓던 형님 목소리가 아직 생생한데. 그래도 형님이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없으니 우리가 서로 의지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날 이후 민수는 형에게 작은 임시 숙소를 마련해주고 병원 진료비를 댔다. 또 회사 내부 일자리도 주선했다. 형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다른 방도가 없으니 다시 근로자로 일해야 했다. 사무실 직원들에겐 제 형입니다. 옛날에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이젠 제가 책임지려 합니다. 라고 간단히 소개했다. 직원들은 보면서 대표님이 참 대인배다. 하고 술렁거렸다. 한 달 뒤 진수는 서서히 건강을 되찾고 규칙적인 생활을 했다. 막노동에 가까운 창고 일이 힘들긴 했지만 예전처럼 허황된 욕심을 부릴 수도 없었다. 퇴근 후 민수를 만나며 오늘도 고생했어. 난 이제라도 제대로 살아봐야겠다. 라고 작게 웃었다. 민수는 마음속 깊은 한 구석에서 묵혀왔던 분노가 조금씩 사그라지는 걸 느꼈다. 몇 달 후 민수는 형과 함께 고향집 터를 찾아갔다. 이미 남의 소유로 넘어간 지 오래여서 그들은 마당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바깥에서 감나무만 바라봤다. 형은 감나무를 보고 울컥했다. 여기서 우리가 같이 뛰어놀았는데 내가 이걸 팔아먹다니. 민수는 형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부모님도 이 광경을 보면 많이 슬퍼하셨겠죠. 그래도 형님이 이제라도 반성하니 용서해 주실 거예요. 둘은 부모님 묘소에 들러 술 한 잔을 붓고 긴 세월에 대한 참회의 말을 주고받았다. 진수는 아버지, 어머니, 제가 민수를 내쫓았던 잘못, 이젠 죽도록 후회합니다. 민수가 저를 살려주네요. 라며 통곡했고 민수도 저도 형을 미워했지만 이제는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작게 은조렸다. 도시로 돌아온 형제는 작은 원룸에 함께 지내다가 형이 조금씩 돈을 모아 독립할 수 있게 지원했다. 민수는 사업이 계속 번창하여 해외 지사와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상장도 노려볼 정도가 됐다. 그는 바쁠 때도 형의 처지를 살폈고 형은 일터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월급을 모았다. 가끔 형이 내가 이제라도 동생에게 이 정도 도움을 받다니 세상이 참. 이라며 쓸쓸해하면 민수는 형, 지금이라도 우린 가족이잖아요. 하고 대답하곤 했다. 둘은 완벽히 옛날처럼 친밀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가족으로서 서로를 지켜주는 사이가 되었다. 동네 사람들도 민수 참 대단하다. 그렇게 당했는데도 형을 돕다니. 라며 감탄했다. 어느 해 가을 민수와 진수는 또다시 부모님 묘에 들러 함께 성묘를 했다. 청명한 하늘 아래 형은 길게 한숨을 쉬었다. 민수야,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가 널 내쫓은 일 평생 갚아도 다 못 갚겠지.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형, 이제 그 말 그만해요. 나도 형 덕에 독하게 살아서 여기까지 왔으니 인생이 참 묘하네요. 둘은 묘지 앞에서 나란히 선다. 바람에 흔들리는 들풀 소리가 유독 평화롭게 들린다. 민수는 속으로 생각한다. 부모님 보이시나요? 전 빈손이었지만 스스로 일어섰고 형님도 제게 와서 용서받았어요. 이젠 우릴 지켜봐 주세요. 그렇게 형과 동생은 뒤늦게나마 서로를 받아들이고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긴다. 완전한 화해엔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최소한 이제 누군가를 내쫓거나 미워하지 않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